2024년 갑진년이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소비자 확신지수가 2021년 12월 이후 가장 높게 올라갔습니다. 연방준비제도는 이자율 인하 시기 등을 논의하는 공개시장위원회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 니키 헤일리를 지지하던 은행권도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선 가능성을 받아들이면서 일부 기업인은 아첨 같은 발언도 합니다. 트럼프나 바이든이나 경제정책에 있어서는 기업과 근로자, 소비자 모두에게 나쁜 방안을 내놓는다는 공통점이 있다는 컬럼 파이낸셜 타임즈에 실렸습니다. 월마트가 대학 졸업을 하지 않은 스토어 매니저 연봉이 40만 달러가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UPS가 12,000명을 해고한다고 발표한 뒤 주식값은 크게 내려갔습니다. 텍사스 주지사와 부지사가 연방대법원 판결을 거부한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 판결에 따라 멕시코와의 국경에 세운 철조망을 제거하면 다시 철조망을 만들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법치를 존중하는 공화당이 법을 무시한다는 비난이 강합니다. 안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중동이 1973년도에 비교할 만큼 불안정한 시기가 올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휴전 협상은 어제보다 오늘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지금 전부 아시안컵 축구 경기 때문에 여러분들 관심이 많으신 분들 계시죠? 이제 후반전 시작됐나요? 전반전에서는 사우디아라비아와 한국이 0대0이었고 두 팀 다 못 싸웠다. 한국이 랭킹으로는 높지만 어쨌든 전반전에서는 좀 별로였다 하는 것들이 저희 라디오 방송국 오늘 아침 일찍 출근을 하셔서 축구를 보시느라고 아주 경쾌한 분위기로 와 하는 이런 소리와 함께 저는 뉴스를 준비했고요. 이제 경기가 시작됐으니까 혹시 중간에 여러분들께 전해드릴 뉴스가 있으면 전해드리겠고 오늘은 먼저 여러분들과 함께 좀 경제적인 문제를 전해드릴 텐데요. 맨 앞에 두 가지는 좀 간단히 말씀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연방준비제도의 이자율 인하를 언제쯤 할 것인가 하는 뭔가 힌트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것, 그리고 소비자의 확신지수는 이제 점점 높아진다는 것 전해드리고요. 그리고는 맨 마지막 부분에는 파이낸셜 타임즈의 마이클 스트레인이라는 이분은 이제 미국에서 약간 중도 우파 성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까요? 띵크탱크 미국 기업 연구소에 이제 이쪽 분야의 책임을 맡고 있는데 바이든이나 트럼프나 경제 정책은 비슷하고 나쁘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기업이 누가 대통령이 되든지 이분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될 가능성을 높게 보면서 썼는데 누가 대통령이 되든지 기업은 기업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 정권에 압박을 가해야지 된다 하는 컬럼을 썼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컬럼은 왜 중요하냐면 지금까지 우리가 그냥 산발적으로 바이든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경제 정책은 굉장히 다를 것 같았는데 사실 전문가들은 다르지 않게 보는구나. 그리고 누가 대통령이 돼도 앞으로 이렇게 갈 가능성이 높구나 하는 큰 그림을 한번 들어둬서 나쁠 것은 없다 싶어서 맨 마지막 부분에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과 내일 공개시장위원회 회의를 하는데 기준금리는 그대로 두겠죠. 5.25에서 5.5% 23년 만에 최고치. 경제가 지금 강하기 때문에 데이터상으로는 연방준비제도가 3월부터 이자율을 내린다 하는 결정을 하기는 어려워 보일 것이고요. 그리고 다만 이제 언제부터 올릴 것인가 하는 것을 암시할 수 있는 발언을 내일 공개시장위원회 회의가 끝나고 연준 의장이 할 수 있는가 여기에 이제 포커스를 두고 보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여전히 2024년도 경기 침체, 지금 경기 침체 들어가고 있어. 지금 경기 침체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인플레이션이 완전히 잡혔다. 이제 통제됐다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만약에 3월부터
이자율을 내리기 시작한다면은 대강의 분위기로 그렇다면은 내일 연준 의장이 좀 명확하게 밝힐 것, 힌트라도 줄 것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다른 쟁점은 연방준비제도가 늘 이제 국가의 채권이라든가 증권이라든가 이런 걸 사고 있잖아요. 매달 한 600억 달러 정도 최대 그런 뭐 정부 채권 사고 정부 증권 350억 달러 이제 지출하는 거죠. 이런 것들 양적 뭐 긴축 같은 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건 이제 뭐 전문가들이 더 관심이 있으신 부분이고요. 그 두 가지 언제부터 이자율을 내리느냐. 지금으로서는 3월보다는 6월이 조금 더 많아졌다고 할까요?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3월부터 내릴 수도 있어 했는데 이거 경기가 너무 괜찮은데 생각보다 해서 6월부터라고 보는 사람들이 조금 많은 것 같고 그러나 이제 그 사이에 몇 가지 데이터가 또 나오기 때문에 섣불리 결정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전에 발표된 것 가운데 하나가 소비자의 신뢰도인데 항상 미국이 소비로 경제가 돌아가니까 소비자의 신뢰라는 것은 느낌이지만 굉장히 중요하죠. 2021년 12월 이후의 최고 수준인데 팬데믹 뭐 한창 때 그 이후의 최고 수준까지 올라갔다는 겁니다. 컨퍼런스 보드가 이제 비영리 비즈니스 멤버십이 있어서 거기서 뭐 연구도 하고 뭐 이런 뭐 여론 같은 것도 보고 하는 조직이죠. 미국 소비자들이 경제 상황에 대해서 뭐 2년 넘어 만에 더욱 낙관적이 됐다. 2년 조금 넘네요. 12월이니까. 그래서 12월 달에 지난달에 108이었는데 이제 수치만 보시면 됩니다. 1월 달에는 114. 3개월 연속 그 소비자의 확신지수, 신뢰지수 같은 것이 상승했는데 12월 달에 108에서 1월 달에는 오늘 발표됐는데 114.8이라는 겁니다. 뭐 인플레이션 조금 잡히고 있고 또 앞으로 금리가 하락된다는 기대는 있잖아요. 3월이냐 6월이냐 이런 것은 남아있다 할지라도 그리고 기업은 계속 뭐 사람들 해고하지는 않죠. 뭐 테크놀로지 업계 같은 뭐 특수성을 제외하고는 그래서 일반적으로 뭐 여러 가지 뭐 실업률 같은 것도 괜찮다 하니까 이게 이제 소비자 신뢰도가 올라갔고 이건 이제 그 대통령 선거에서 보자면 바이든 대통령에겐 좋은 거죠. 바이든 대통령 캠페인 측에서 계속 기대하고 있는 게 사람들이 그냥 지레 겁을 먹어서 이거 나쁠 거야 하다가 모든 그 기록들을 다 깨고 이제는 경제가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런 것들이 선거철이 다가오면서 사람들이 확신을 하게 되면 바이든 현 대통령에게는 반가운 신호일 수 있는 거고요. 인플레이션 뭐 7%, 9%까지 갔었던 적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러한 것들이 많이 낮아졌기 때문에 소비자 확신 지수가 올라간 것은 또 모든 연령층에서 그랬는데요. 55세 이상의 소비자들이 가장 많이 이제 경제 괜찮은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했다고 하고 최상위 돈을 많이 버는 뭐 1년에 12만 5천 달러 이상 버는 그 가구에서만 약간 줄어들었고 나머지는 뭐 이렇게 다 소비자 확신 지수가 좋아졌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뭐냐면은 우리 형편이 조금 나아졌는데요. 뭐 형편이 조금 여유가 있어졌다는 게 물건값이 좀 싸지고 했으니까 지갑이 뭐 전에는 털어도 전혀 남는 게 없었는데 조금씩 이제 남는다 뭐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많고요. 그리고 컨퍼런스 보드뿐만이 아니라 갤럽의 경제 신뢰 지수라는 역시 컨피던스 인덱스입니다. 여기서도 역시 지난 2년 사이에 미국 경제에 대해서 소비자들이 가장 높은 자신감 같은 것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물가가 또 올라갈지도 몰라 하도 되어서 몇 년 동안 그런 걱정들은 여전히 하고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부터는 어메리칸 그 엔터프라이즈 인스티튜트 미국 기업 연구소 공공정책 연구하는 중도 우파의 띵크탱크의 정책국장입니다. 경제정책국장이죠. 마이클 스트레인 씨가 파이낸셜 타임즈의 어피니언을 썼는데 그 글을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바이든과 트럼프는 경제에 관해서 쓴 칼럼인데 여러 면에서 여러 이슈에서 굉장히 다르지만 두 사람 다 공통적인 것은 경제 정책에 대해서 지난 수십 년 동안 이어져 온 정부의 경제 정책을 거부한다. 신자유주의 같은 거, 레이건 시대에 있었던 이런
자유 기업에 많은 것을 뭐 부여하고 하는 그런 정책을 두 사람 다 거부한다는 겁니다. 기업을 지지하고 그리고 이제 자유롭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광범위한 수십 년 동안 이어왔었던 이런 것을 트럼프나 바이든은 거부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게 기업이나 일하는 사람이나 소비자 모두에게 나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트럼프나 바이든 이 두 사람은 정부 계획에 더 많이 포커스를 둔다는 겁니다. 자유롭게 해봐 하는 게 아니라 트럼프도 뭐 공화당이긴 하지만 이 경제적인 이런 분야에 있어서 심지어는 그 버몬트가 지역구인 버니 샌더스와 통하는 이런 것도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경제 부분에 대해서는 바이든과 크게 큰 그림에서는 차이가 안 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정부 계획에 더 많이 의존을 하고 시장의 결과, 자유시장, 이 체제에 덜 의존한다. 레스 의존한다. 그런데 이제 자유시장 경제 이런 것들이 뭐 세계 많은 나라에서 한국에서도 뭐 그렇고 2차 대전 이후에는 대세였었잖아요. 이 대세를 거슬러서 트럼프와 바이든은 이건 뭐 미국 우선 보호주의 그 수준을 넘어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자유주의 하면은 로널드 레이건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로널드 레이건은 대통령으로서 이제 마지막 연설을 할 때 제일 중요했었던 것 가운데 하나가 이민자들을 칭찬하는 것. 그래서 딱 그 마지막 연설에서 우리는 미국은 세계를 주도해 나가는데 왜냐하면 우리 미국이라는 나라가 유일하게 우리의 국민, 우리의 힘을 세계 모든 나라, 모든 곳에서 다 끌어오기 때문이다. 이민의 중요성을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이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렇게 다 끌어와서 우리는 우리나라를 지속적으로 새롭게 하고 발전을 시키는 힘을 갖고 있다. 이게 이제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의 마지막 연설이었는데 이에 비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민자들이 뭐 미국의 피해 오염을 뿌린다 뭐 이런 얘기 물론 이제 불법 이민을 중심으로 한 얘기이긴 하지만 그렇게 비난을 했고 바이든 대통령은 덜 극단적이기는 하지만 이민자들과 또 이민자에 의존을 하는 기업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기업에 좀 예전보다는 덜 우호적이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니 바이든을 지지했었던 사람조차 놀라게 한다. 이번에도 이제 통과되진 않겠지만 국경도 일시적으로 폐지할 수도 있는 그런 대통령의 권한을 주는 법을 만들면 내가 그 권한을 발휘를 해서 국경을 일시적으로 폐쇄할 수 있다라고 전에는 민주당 대통령이라면 상상할 수 없었던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뭐 대통령에 당선되기 위해서 그런 점들을 약간 중도 우파 성향의 이런 그 경제 전문가가 하고 있는 겁니다.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은 민주당이죠. 큰 정부 시대는 끝났다. 그러니까 이제 다 알아서 할 것은 뭐 자유롭게 알아서 해라. 이렇게 선언을 했는데 같은 민주당인데 바이든 대통령은 대기업은 나쁘다. 이건 저기 민주당에서 가장 좌측에 있는 엘리자베스 워렌 연방 상원 의원 같은 사람이 하는 얘기잖아요. 기업은 사람이 아니다. 그런 기준을 바이든 대통령도 좋아하기 때문에 경제 정책에 대해서 수십 년 동안 주어왔었던 경제계의 자유 같은 것을 규제 쪽으로 많이 이제 돌리고 있다. 무슨 뭐 독점 금지법 같은 정부의 규제 또 정부의 재량권을 확대하는데 이렇게 되는 경우는 정치적으로 해를 준다. 해를 주는 기회를 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해서 그런 모든 뭐 트럼프나 바이든의 경제 정책이 기업이나 근로자, 소비자 모두에게 좋지 않은데 그게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표적으로 관세죠. 앞으로도 뭐 대통령이 되면 관세 엄청 물릴 것이다라고 이제 지금 장담 내지는 공약을 하고 있는데 관세를 물리면은 국내 제조업체가 뭔가 이제 이렇게 비용이 늘어나잖아요. 제조업체도 그렇고 뭐 원료를 수입을 해서 물건을 만들어야지 되는데 관세를 높이면은 그 관세를 대통령은 계속 뭐 중국에서 무는 거다라고 하지만 수출을 하는 회사에서 무는 거라고 하지만 아니거든요. 멕시코에 장벽을 세우면 그 돈을 멕시코가 낸다고 하지만 아니잖아요. 미국이 내는 거죠. 어차피 미국 사람들이 내니까 제조업체도 이제 생산에 그 원료를 수입하고 할 때 그 중간 비용이 높아지고 그리고 또
다른 나라가 그렇게 관세를 부과하면 보복을 하잖아요. 프랑스의 뭐 와인을 우리가 관세를 엄청 그 당시에 높였다 하면은 프랑스도 미국에서 수입하는 것에 대해서 또다시 이제 보복을 하고 그런 것들이 있고, 소비자들은 그럼 수입 재료로 만든 물건을 비싸게 사야지 되고 수입품 자체도 비싸게 사야지 되고, 그런 것들 해서 이제 뭐 결국은 제조업 같은 것도 고용이 줄어들 수 있고, 이런 것. 이제 이게 트럼프의 관세에 대해서 나온 결과라고 하면은, 바이든 대통령 두 번째 임기에는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던 바이든이 되던 모두 또 미국의 장기적인 그 재정 불균형 같은 것 있잖아요. 뭐 돈이 우리가 계속 적자니까 그런 것을 위해서는 진지한 조치는 취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국가의 장기 이 빚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치는 프로그램, 사회보장 프로그램이죠. 메디케어. 여기에 대해서 좀 지출을 줄인다던가 하는 것에는 두 사람 다 반대한다라고 얘기하면서, 역시 그 공화당 그 전 대통령의 말을 인용을 합니다. 부시 대통령, 조지 부시 대통령이 2001년도 취임을 할 때 취임사에서 이런 말을 했다는 것을 강조를 합니다. 미국은 개인적인 책임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런 책임이 있도록 기대를 해야지만 되는 나라입니다. 책임을 져야지 된다 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사람들의 양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이다. 물론 뭐 책임지자 하면은 어느 부분에는 희생이 따르지만, 희생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그런 희생에 따른 뭔가 책임을 조금씩 짐으로 인해서 더 큰 성취를 가져온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트럼프나 바이든은 전현직 대통령은 모두 뭐 개인적인 책임을 좀 지게 물게 하는 것, 이런 것을 편안하게 생각하지 않고, 대신에 이제 뭐 누구를 이게 왜 그래, 뭐 적자 나는 것도 메우려면 저 사람이 잘못해서 그래, 저 이민자들이 잘못이야, 그런 불만과 피해 의식과 그럼으로 인해서 또 이제 계급 간의 분열 같은 거, 이런 것들을 더 좋아하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트럼프 전 대통령은 기본적인 사회 안정에도 위협이 된다. 왜 경제를 말하면서 사회를 말하는가 설명을 합니다. 2024년도 올해에 정치적인 폭력이 발생할 가능성이 불편할 정도로 높다. 경제계도 정치가 불안정하면은 그 경제가 잘 돌아가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만약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질 경우 이것도 부정선거다 하면서 어떤 그 믿음 같은 것을 훼손할 것이 분명하고, 또 선거 캠페인 내내 인종과 계급에 대해서 미국을 분열시키려는 노력, 그로 인해서 이제 화난 사람 다 나에게 모여라 하는 그 노력 덕분에 또 대통령이 된다면은 국제동맹 약화시키고 심지어 나토에서는 뭐 탈퇴할 가능성도 높고, 추가 법인세를 또 인하하는 거, 기업에 대한 세금을 또 내려줄 수 있죠. 지난번 임기 때 썼던 것처럼. 그런 부분은 기업들이 좋아할 수도 있지만, 환영할 수 있지만, 그러나 조금 추가로 세금을 깎아받아서 좋은 그 부분과 굉장한 대규모 국내 외적인 불안정, 이걸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라고 하면은 기업의 장기적인 수익도요, 너무 국내의 여러 가지 정치, 사회, 문화, 경제가 위험해지면은 절대로 우리 기업은 빠져나갈 수 있어. 계속 돈을 벌 수 있을 거야. 트럼프가 뭐 세금까지 이렇게 또 깎아줬는데 그건 환상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세상에 안정 없는 성장은 없다는 걸 강조를 합니다. 특히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차기 대통령이 된다면 이 재계가 이미 고개 숙이기 시작하던데요. 고개를 숙이고 싶은 유혹에 빠질 겁니다. 그건 충분히 이해하지만 잘못된 겁니다. 기업 지도자들이 마치 칼럼니스트처럼 모든 사회 발전에 무슨 뭐 이래라 저래라 하면서 트럼프의 고개 숙이고 하는 것을 멈춰야지 됩니다. 그러나 반면에 이 비즈니스에, 사업에,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문제에 대해서는 소리를 높여야지 됩니다. 어디 가서 사회 문제로 아부할 게 아니라 정권에, 비즈니스에 해를 주는 것에 목소리를 높여야지 됩니다. 2016년, 2020년을 우리가 쭉 겪어오면서 보호주의, 그런 것들이 또 공격적인 규제, 이건 이제 또 어느 정도 민주당에 해당되는 거고요. 보호주의는 좀 트럼프에게 더 가깝겠죠. 그런 것들로 인해서 얼마나 큰 피해가 있는지 직접적인 증거가 많다. 아메리칸 엔터프라이즈 인스티튜트가 많이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업인들은 사회에서
기업인들이 예전 같으면 기업은 기업만 돈만 벌고 정치는 정치만 하는데 이제는 그런 시대가 아닌 거예요. 이렇게 공적으로도 사회에서 자신들이 긍정적인 역할에 대해서 더 큰 목소리를 내고 특히 기업의 자유로운 시스템에 대해서 광범위하게 옹호해야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으로써 뭐 미국만 잘 사는 게 아니라 돈이 또 남아 돌면 광에서 인심이 돼서 다른 나라 사람들도 빈곤에서부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구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장기적으로 또 수익을 얻기 위해서 직원들에게 더 잘해주고 그러려면은 정책이 올바라야지 되는데 이분은 중도 우파 띵크탱크이기 때문에 기업의 자율성을 지금 굉장히 강조를 하는 겁니다. 2024년도 선거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이제 지명 경쟁 시작됐고 이분은 니키 헤일리의 경제 정책이 트럼프나 바이든의 경제 정책보다는 뭐 낫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당선된다면 당선된다 해도 그가 막 말했었던 것보다는 조금 온순하게 온건하게 경제를 집행할 수 있고 반면에 뭐 바이든의 경우는 두 번째 임기는 첫 번째 임기보다 또 더 기업에는 약간 친화적일 수도 있다. 이런 긍정적인 면도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이제는 그 비즈니스 리더들이 그 정도의 편안하게 안주해서는 안 된다. 어느 정당도 보면은 트럼프와 바이든이 비슷해지고 있잖아요. 이 경제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비즈니스 업계에서는 어느 정당도 분명하게 우리 편에 서지 않는 상태다라고 결론을 내려놓고 그렇기 때문에 개별적인 정치인을 지원한다던가 개별적인 공직자, 어피니언 리더 사이에서 이렇게 좀 자유로운 경제에 대한 그 어떤 그 서클 같은 것을 그 지지 세력을 만들어서 기업의 가치, 뭐 자유, 가치 이런 것을 이어나가고 입증해야지 된다. 이건 이제 파이낸셜 타임즈에 실린 그런 그 마이클 그 스트레인이라는 전문가의 글인데요. 그렇지 않은 사람도 많죠. 또 반면에 정부가 어느 정도 이걸 그 관리를 해야지 아니면 기업이라는 것의 목적 자체가 100% 영리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게만 두면 탐욕, 그리드라는 단어가 또다시 나온다 하는 얘기도 있지만 어쨌든 오늘 저는 파이낸셜 타임즈의 이 칼럼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재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총 20억 달러 승소, 교통사고와 상해 전문 브라이언 타필라와 CG 변호사 그룹, 코지다운 갤럭시 이불은 잠이 솔솔 오게 하는 기능성 거위털 이불로 독일 회사와 함께 생산합니다. 코지다운 갤럭시 이불 공동펀입니다. 잠시 뒤에는요. 야, 참아. 아첨도 이렇게 해야지 되는 건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아첨하는 기업인들도 전해드리고 그리고 연방 대법원의 판결에도 불복하는 주정부도 전해드리고요. 또 하나는 잠시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자, 먼저 이 내용이 저는 조금 신선하기도 했거든요. 뭐 간단하게 전해드릴 내용인데 찰스 리틀존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어제 그 5년 징역형을 선고받았거든요. 본인이 한 일로는 최대 징역형입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 전에 국세청 그 계약자입니다. 계약자인데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세금 보고를 딱 그러니까 말하자면 훔친 거죠. 훔쳐서 뭐 트럼프 전 대통령뿐만이 아니라 아주 부자들의 세금 데이터를 훔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그 세금 데이터를 뉴욕타임스에 줬었던 사람입니다. 2020년도 9월 달에.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된 해에 연방소득세를 $750를 내서 굉장히 뉴스였었던 적 있잖아요. 그리고 그 전에 15년 가운데 10년 동안을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았다. 연방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았다. 뭐 이런 점에 대해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법을 현명하게 뭐 했으니까 그렇지 하고 결국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아마 내일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죠. 뉴욕에서 비즈니스를 다 사기로 했다 해서 뭐 뉴욕 검찰이 그 3억 달러 이상을 벌금으로 내라고 하는 어쩌면은 뉴욕에서 사업을 할 수 없다는
뭐 그런 그 형량까지 받게 되는 그런 것. 그 사람입니다. 찰리 리틀 존이라는 사람이 5년 징역형을 받았고요. 본인이 범죄를 당연히 유죄 범죄를 인정을 했고 원래 이러한 것들을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세상에 저렇게 그 대통령 지도자라고 하면서 연방 소득세를 $750밖에 안 냈어요. 그 대통령이 당선된 해에 부자라고 그렇게 말하더니 이런 뉴스 같은 것을 보면서 본인이 이게 전문가니까 내가 이것을 이렇게 훔쳐서 어디에 흘렸다는 것을 리크했다는 것을 알았을 때 어떤 벌을 받는지 알았답니다. 본인이 알았지만 그래도 내가 벌을 받더라도 이거는 밝혀야지 돼. 왜 그 당시에는 2020년이니까 35살이었나요? 그런 것들 너무 옳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거 투명하게 해야지 돼. 막 정의의 사도가 된 거죠. 그 당시에. 그래서 그렇게 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전혀 참작되지 않았어요. 그러한 것들이 전혀 참작되지 않고 이렇게 해서 받을 수 있는 최대 형량 5년형을 받았다. 그때는 옳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옳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개인정보 유출이잖아요. 개인정보를 유출한 그것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트럼프 전 대통령의 그 세금 보고에 대해서 유출하지 않는 게 맞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뉴스가 저에게는 좀 어제 오후부터 좀 신선하게 다가왔고요. 불과 이 뉴스도 신선하진 않지만 계속 확인을 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의 말을 전부 진정성 있는 말이다라고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것. JP 모건 체이스의 제이미 다이먼이 제일 먼저 니키 헤일리를 공식적으로 지지를 했었던 사람입니다. 그게 뭐 불과 2달도 안 돼요. 그러다가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 뭐 아이오와주 선거 그 직전부터 뉴햄프셔 선거 치르고 이렇게 되니까 다보스 경제 포럼이 1월 중순에 있었잖아요. 1월 19일에 끝났나 그렇죠? 그런데 벌써 딱 분위기를 감지하고는 다보스 포럼 같은 데서 이렇게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잘한 게 많다. 그전에는 트럼프가 되는 게 싫으니까 니키 헤일리를 공식 지지했었던 것 아니겠어요? 제일 먼저. 그래서 다른 사람들도 줄을 섰죠. 그 업계에서. 왜냐하면 이 사람이 제일 큰 뱅크를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다가 이제 뭐 다보스 포럼 같은 데 가는 시점부터는 이미 트럼프가 이민에 대해서도 무역에 대해서도 세금 개혁에 대해서도 잘한다. 세금 개혁은 부자에 대해서 감세를 해주니까. 그리고 중국에 대해서도 다 옳다고 할 수는 없고 관세 이런 것에 대해서 일부 옳았다. 멕시코에 대해서도 말이야. 뭐 그 말하는 방식은 좀 마음에 들지 않지만 중요한 문제 가운데서는 일부에 대해서는 틀리지 않는다. 얼마나 많이 트럼프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말이에요. 멕시코에 대해서 이민에 대해서 말하는 방식은 마음에 들지 않지만 중요한 문제 중 일부에 대해서는 틀리지 않았다. 이게 뭔 말입니까? 그러니까 민주당도 트럼프의 주장을 들어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투자회사죠. 블랙스톤의 회장 CEO 스티븐 스워츠먼 이 사람도 트럼프에 대한 입장이 아주 나빴다가 입장을 싹 바꿉니다. 원래 이제 공화당에 대해서 이제 투자 회사니까 큰 기부를 하는 손이죠. 그러다 11월 달에 트럼프를 지지하지 않는다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공화당이 새로운 지도자로 이제 전환을 해야지 될 때다.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그러다가 분위기를 보니까 또 이게 될 확률이 높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정치에서는 당선 가능성 높은 곳에 돈이 갑니다. 이제는 나 트럼프도 이제 지지할 수 있다. 이런 정도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부 기업은 앞서 이제 파이낸셜 타임스에서도 지적을 한 것처럼 뭐 트럼프 전 대통령의 뭐 기업에 대한 세금을 추가로 인하해 준다던가 이런 데에 대해서 충분히 이익을 얻을 수 있죠. 그렇지만 뭐 투자회사 그 웨스트우드 캐피털의 어떤 전문가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왜 이렇게 이제 그 투자가들이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를 에서 뒤로 물러나서 다른 사람을 지지하기 원했는가? 파이낸셜 타임스의 바로 그 컬럼니스트가 한 얘기와 똑같은 말을 하는 겁니다. 트럼프 시대에 우리가 이득 받은 것도 많지만 안정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비즈니스 환경도 정치도 불안정하고 그렇기 때문에 안정적이지 못하는 것은 비즈니스의 이익이 주식시장이랑 똑같은 거죠.
불확실성에서는 굉장히 출렁거립니다. 비즈니스도 주식시장만큼은 아니지만 그렇기 때문에 아유 그냥 우리에게 조금 좋은 거 주고 그 다음에 계속 뭐 속 끓이고 있는 것보다는 안정성을 택하겠다 해서 그렇다고 해서 민주당을 지지하는 건 아니고 뭐 어떤 사람은 론 디센티스를 지지해보다가 니키 헤일리를 지지해보다가 다 안 되니까 지금 공화당에서는 할 수 없이 이런 업계에서는 트럼프 쪽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비즈니스에서의 안정성이라는 것은 모든 것에 있어서의 안정이죠. 뭐 가격에 있어서의 정치에 있어서의 소비자 수요 모든 종류의 안정. 왜냐하면 안정이 있어야지만 계획을 세울 수가 있잖아요. 아, 이렇고 이게 이런 정도가 되니까 우리는 물건을 이만큼 만들어서 이렇게 보면은 정부에서 이런 정책을 하니까 아, 저쪽 동네가 저쪽 주에서 수요가 높을 것 같아. 우리 것 뭐 이러면서 뭐 예를 들어 뭐 전기 자동차에 관련된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화석 연료에 관련된 것일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계획을 세우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은 예측 불가능하고 굉장히 불안정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비즈니스에 너무 마음이 떨려서 할 수가 없다. 뭐 이런 얘기죠. 그런데 다시 트럼프 전 대통령 쪽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이건 정말 작게 보이지 않습니다. 미국이 이만큼 그 유지를 해왔었던 것은 어쨌든 이 세상에 완전한 완벽함이 없으니까 어느 정도 인정을 할 만한 정도가 되면 항상 그런 제도를 용납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그런데 연방 대법원에서 이 텍사스주에서 막 그 철조망을 국경에 세워놓은 것 이것을 제거를 하라고 판결을 내렸잖아요. 연방 대법원이. 그러니까 텍사스 주지사도 그렇고 부지사도 그렇고 하루는 주지사가 하루는 부지사가 계속 나와서 언론과 인터뷰하는 것이 우리는 만약에 연방에서 그럼 와서 연방 대법원에 아직은 안 갔는가 봅니다. 연방에서 와서 국경수비대가 와서 다 그 와이어를 철조망을 제거를 하면은 우리는 또다시 거기에 그 설치를 하겠다. 이제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건 좀 애매한 부분이 있긴 해요. 연방 대법원에서 이미 설치된 것을 제거하라고 판결을 내렸지만 새롭게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판결 내린 바가 없거든요. 그렇지만 이것은 지금 텍사스 주지사와 부지사가 얘기한 것은 이미 설치돼 있는 곳을 연방 그 국경수비대가 와서 제거를 하면은 다시 설치하겠다는 거잖아요. 이건 연방 대법원의 판결에 불복하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주목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부지사가 하는 얘기, 우린 할 수 있으니까. 우린 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텍사스주의 말도 일리가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와이어를 설치를 했더니 와이어를 철조망을 설치하기 전보다 훨씬 여기로 넘어오는 사람들이 적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것은 맞지만 그래도 최종적인 결정을 연방 대법원에서 내렸다면은 대부분의 지금까지는 거의 모든 심지어 연방 정부도 우리도 그 판결에 동의하지는 않지만 판결에 따르겠습니다가 지금까지의 모든 미국의 힘이었습니다. 그런데 텍사스 주지사와 부지사가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곳에 전선을 설치하고 연방정부에서 그 전선을 내리면 다시 그 자리에 전선을 세우는 일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그들이 와서 자르면 와이어를 자르면 다시 설치를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굉장히 걱정이 되는 부분이죠.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싸우고 그리고 주정부가 연방 대법원의 판결에 따르지 않는다고 하고 이런 일들이 텍사스의 주지사와 부지사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칩 로이, 공화당, 텍사스 의원, 프리덤 코커스 멤버. 이 사람은 텍사스는 연방 대법원의 판결을 무시해야지 된다. 본인이 물론 텍사스이긴 해요. 그리고 오클라호마의 주지사 케빈 스티트 공화당이에요. 뭐 CNN 방송에 출연해서 제가 하는 얘기 잠깐 하는 얘기만 들었는데 특정 상황에서는 연방 대법원 판결을 무시해도 된다. 이런 불안정한 그런 그 원칙이 없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특정한 상황에서는 연방 대법원의 판결을 무시해도 된다. 이게 트럼프 전 대통령이 본인에게 유리한 건 받아들이고 불리한 것은 법원의 판결 다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것. 법원의 판결 중에서도 본인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리면 옳다고 하고 불리한 판결을 내리면
아니라고 하고 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워싱턴 포스트는 이 내용을 가지고 이거는 공화당이 이제는 연방 대법원을 무시해도 좋다라고 얘기를 한다. 공화당이 now say okay to ignore Supreme Court라고 얘기하는 이거 굉장히 지금 중요한 시작입니다. 여기서 더 무너지면 자꾸 무법천지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잠시 뒤에 경제 관련 뉴스 월마트에서는요. 고등학교만 졸업을 해도 고등학교 졸업 안 해도 그 상관없습니다. 대학을 졸업하지 않아도 스토어 매니저가 40만 달러까지 연봉 올릴 수 있다 하는 내용이 주목이 되던데요.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뭐 후반 경기 사우디아라비아와 한국 아시안컵 카타르 2023년 16강전 시작하자마자 사우디아라비아가 한 골을 넣어서 지금 1대 0인 것 같죠? 아직 제가 레이티스트 본 것은 거기까지밖에 안 나왔는데 그럼 한국 아직 시간 조금 남아 있기는 한데 이거 숨 막히는데요. 네. 0대 1로 후반 시작 1분 만에 실점을 해서 0대 1로 계속 이제 끌려가고 있고 아직까지는 새로운 골에 대한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보시면 유튜브에 올려주세요. 한국이 지금 새벽이기 때문에 뉴스들도 제대로 다 팔로우업을 안 하고 있네요. 월마트가 스토어 매니저 이렇게 저렇게 매니저 임금을 일단은 인상했어요. 그리고 보너스 프로그램을 다시 설계를 해서 이제 주식 보조금 같은 것도 누구는 뭐 스토어라든가 그 매장의 규모, 매출 이런 것에 따라서 다르겠죠. 그래서 연간 그 매니저를 $10,000에서 $15,000까지 주식 보조를 받을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월마트가 미국에서 이제 가장 큰 뭐 세계 최대의 그 소매 업체죠. 미국에 이제 3,560개 스토어가 있는데 알칸소에 본사가 있다는 건 월마트는 미국의 대명사이기 때문에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평균 그 매니저의 기본 그 연봉을 11만 7천 달러랍니다. 그래서 12만 8천 달러로 인상을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수익에 따른 여러 가지 그 보너스와 또 이제 주식 같은 것 보너스 자체를요. 이 본인의 연봉의 200%까지 받을 수가 있답니다. 이것도 보너스도 또 너무 많이 주면 그 판매 전략에서 좀 무리를 둘 수도 있는데 뭐 그런 거 알아서 하겠죠. 그래서 최대 이제 그 40만 4천 달러까지 받을 수 있다. 전체적으로는 월마트가 한 4,616군데인데 그 가운데서도 이제 뭐 슈퍼센터라는 뭐 조금 더 좀 그런 큰 아주 미니는 아닌 그런 곳이 3,560개라는 얘기가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이 CEO가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예전에 본인도 이 월마트 매니저 출신이니까 매니저로 관리할 때보다 훨씬 복잡하고 어려운 일이다라고 하면서 강조하는 것이 계속 이겁니다. 주인처럼 일해라. 직원들에게 주인이다. 저 이 회사 주인으로 생각하고 일하고 있어요. 저 라디오 서울 주인이에요. 이렇게 월마트에서 모든 그 직원들에게 특히 이제 스토어 매니저쯤 되면 주인의 역할을 내가 이 회사를 가진 거야. 그 주인처럼 행동하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무튼 월마트에서 일하는 사람들 그리고 매니저의 75%는 처음에 시간당 임금을 받고 몇 시간 일하는 파트타임으로 시작을 해서 점점 이제 이 정도 매니저까지 가는데 한 5년 정도가 걸린답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렇게 되고요. 그리고 일반 직원들도 월마트 주식을 살 수 있도록 해서 회사에서 월마트 주식을 사면은 15%를 매칭 펀드를 해준답니다. 그래서 일반 직원들이 월마트 그 주식을 살 수 있는 연간 상한선은 $1,800. 그런데 이제 어쨌든 뭐 일반 사람들도 $1,800까지 주식은 살 수 있다 하는데 매니저가 뭐 적어도 뭐 몇천 명은 최고 1년에 40만 달러까지 받을 수 있다 하면은 그 최고와 그냥 그 최저 임금 사이에 또 나름대로 또 그 월마트 안에서의 어떤 그 봉급의 격차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너무 크다 뭐 이런 문제는 있다고 하지만 어쨌든 대학교를 다니려면 돈을 많이 내야지 되잖아요. 그런 것들 내지 않고 연봉이
그 정도까지 될 수 있다 하면은 굉장히 좋은 거죠. 제가 지금 월마트 지금 주식값이 어떻게 됐는가? ISE 한번 보려고요. 이런 발표가 나오고 뭐 그냥 그러네요. 제가 다른 곳을 한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그렇고요. 그리고 UPS 같은 경우도 요즘은 뭐 경제 뉴스에서 해고하는 내용이 많잖아요. 12,000명을 해고를 한다고 하는데 배송량이 줄어들었답니다. 뭐 꼭 UPS만 있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12,000명을 해고하고 나면 UPS가 워낙에 이제 특히 뭐 운전자 같은 경우는 봉급 엄청나잖아요. 그래서 10억 달러 정도를 절약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미국 내에서 날마다 어디에 배달해야지 되는 그 양이 7.4%가 뭐 줄어들었다 하는 거거든요. 뭐 4분기 매출이 1년 전보다 7.8%가 줄어들었고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이제 12,000명을 해고를 해요. 그런데도 매출도 줄어들고 인원도 줄이고 하는데도 배당금 또 무슨 자사주를 매입을 한다던가 이렇게 해서 주주들에게는 76억 달러를 돌려줬다 하는 얘기입니다. 아무튼 그래서 2023년도 이제 2024년도 한 달 오늘 벌써 30일이네요. 한 달 지나갔는데 2023년도는 월마트에 굉장히 힘들고 실망스러웠던 한 해였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물량이나 수익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줄어들었다 하는 거. 그래서 이제 월마트가 하는 거 아니 UPS가 하는 것이 아이들의 소리가 막 들리네요. 아이들이 어디 있죠? 여기 10층인데 제 소리 아이들 소리가 많이 들리는데 UPS가 이렇게 그 올해 직원을 일단 12,000명을 해고한다고 발표를 하면서 일주일에 그냥 재택근무하지 말고 전부 5일 내내 사무실에 와서 일해라 이런 것을 이제 직원들에게 발표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월마트가 아니라 UPS의 주식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줄어들던데요. 제가 7.25% 줄어들어서 지금 UPS 주식값이 주당 146달러 54센트 현재 오늘 뭐 이런 발표 나오고 나서 11달러 43센트 주당 줄어들었습니다. 자, 잠시 뒤에 오늘 사실은 미국에서 가장 중요한 뉴스 전합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지금 카타르, 이집트, 이스라엘, 미국 뭐 이런 나라들이 이스라엘 그 인질과 팔레스타인 수감자를 교환하는 이런 것에 이제 합의하는 게 어제보다 조금 더 가까워졌거든요. 그래서 2달 휴전 뭐 처음에는 미국이 이런 것을 기획을 했는데 한 6주일 정도 휴전 하마스도 지금 이걸 고려를 하고 아마 그 관계 당국으로 가고 있는 것 같고요. 지금 외국 언론인에 대해서 이스라엘 쪽에서 무슨 통신 같은 것을 전부 차단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외부 사람들이 가자 지구에서 얼마나 심각한 그런 고통이 있는지를 더는 자세히 알 수가 없게 돼 있고요. 그리고는 이제 가자 이스라엘은 아니지만 요르단에서 미군 3명이 숨지고 어제만 하더라도 34명 부상당했다 했는데 결국은 40명 부상자가 늘어났고요. 이게 이제 그 이라크가 어떻게 해서 무슨 그 뭐 드론으로 이렇게 해서 뭐 했는데 왜 그 드론을 보지 못했는가? 미군이 그 기지에서 이걸 미국 항공기로 착각을 했답니다. 그래서 격추하지 않았고 3명 그 숨진 미군은 조지아주 육군 그 예비군 소속인데 엔지니어링 회사 일부로 이제 그쪽에 어떤 그 군사적인 군용 기관 시설을 마련하는 그런 임무를 훈련을 받고 하다가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란은 우리가 공격 명령을 한 것이 아니다. 이거 민병대들이 알아서 한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고 미국과 이제 직접 이렇게 붙을 수 있을지 이 부분이 문제인 겁니다. 미국도 지금 어느 정도까지 해야지 될지 모르니까 계속 중요하다. 뭐 국무장관이 한 번 말하고 대통령이 한 번 말하고 골을 넣은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와 하는 소리가 나는 것을 보니까 제가 스튜디오 밖에서 아직 확인할 수가 없는데 혹시 보고 계신 분 있으면 유튜브에다가 한번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지금 미국은 대통령과 국무장관이 서로 위험하다. 심지어 앤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중동이 1973년과 비교해서 그때만큼 불안정한 시기가 올 수 있다. 그게 이제 욤키프르 전쟁이잖아요. 73년도에 뭐 이집트, 시리아가 아랍 편을 먹고 이스라엘과 싸워서 뭐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서 수천 명이 숨지고 나중에 그때 10월 달인가 그랬는데 나중에 휴전하고 했었던 19일 만에 2,600명의 사상자가 나왔네요. 그 당시에. 그랬었던 그런 것 같다 하고 미국으로서는 미군이 숨졌기 때문에 미국은 이제 미군이 숨지면 미국 사람이 숨지면 어디까지 간다 하는 끝까지 간다. 우리 국민을 방어하는 것이 최우선 목표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게 지금 어디까지 지금 할 것인가 이런 중동 문제 굉장히 아주 심각한 그런 그 사태가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시간이 조금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최근 며칠 동안 계속 얘기를 했었던 것이 이스라엘 주장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이 가자에서 활동하고 있는 유엔의 구호 그 사업 단체가 이게 10월 7일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그 하마스를 지원을 했다라는 비난을 해서 결국은 뭐 미국, 영국을 포함한 8개국이 이 단체에 대해서 유엔 기구에 대해서 완전히 지금 지원을 중단한 상태잖아요. 이게 이제 그 UN, RWA, 뭐 UN, 뭐 팔레스타인 무슨 기구에서 평소에 이런 물건만을 주고 밥 같은 것 배급하고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난민촌에 사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젊은 사람들 교육도 시키고 하잖아요. 우선 도와주시는 분들부터 불러드리는 게 맞겠습니다.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재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총 20억 달러 승소, 교통사고와 상해 전문 브라이언 타필라와 CG 변호사 그룹, 코지다운 갤럭시 이불은 잠이 솔솔 오게 하는 기능성 거위털 이불로 독일 회사와 함께 생산합니다. 코지다운 갤럭시 이불 공동 후원이었습니다. 10시에 브라보 마이 라이프 방송됩니다. 잠시 뒤에 아주 중요한 것 하나 놓고요. 이거 한마디로 마무리하자면 이스라엘은 그 구호단체가 13,000명의 가자지구에 인원이 있는데 그 인원 가운데 몇 명이 누구는 뭐 인질을 잡는 것을 직접 가담을 했고 등등의 일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불만이고 그 불만을 서방 세계가 받아들인 거고요. 지금 김영만 선생님 골 넣었어요. 한국이 한 골을 넣어서 저렇게 소리가 컸군요. 네. 자, 여러분 이제 어떻게 돼야지 되나요? 또 이제 막 그러한 몇 분이 또 다가오네요. 잠시 뒤에 그 브라보 마이 라이프에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강희신이었습니다.